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제 벌써 좀 10월 마지막 주인데요.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제 2021년도 두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잘하시면 좋겠고, 저희 또 엠트렌드랑 함께 하셔서 이제 2021년도도 좀 좋은 또 결과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또 저희 엠트렌드에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이제 모빌리티다 보니까, 모빌리티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그 테슬라.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셨다가 이제 신고가 나서 좀 좋은 분위기 있는데 결국에 천슬라까지 좀 등극을 했는데 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자동차 시장 거기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뭐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요즘 ETF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ETF 산업까지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저희 이트렌드 채널에서 또 많은 또 방송으로 찾아뵙고 계시는 분이시죠. 바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그 오기석 법인장님 오늘 좀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거기 뭐 반갑습니다. 홍콩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홍콩 네, 요새 뭐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요즘에 뭐 홍콩은 뭐 요새 시장은 사실 이제 올해 중순부터 조금 뭐 규제들이 뭐 워낙 많이 네, 나오고 헝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건 안 좋은데 그 생활은 사실 이제 좀 어느 아, 정도만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확진자가 좀 네,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 모이는 것도 좀 자유롭고 시장만 좀 올라가면 좋겠네요. 네. 네. 아이고 외국인들 보고 좀 그만 좀 보려고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한국 너무 제가 네, 제가 검은 머리 외국인 친구들한테 꼭 네, 전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법인장이 그 일단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테슬라가 지난 3, 5월 달에 이게 900 이제 올해 1월 달에 900을 찍고 500달러 네. 초반까지 거의 한 사실 어떻게 보면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이번에 이제 그렇죠. 천슬라까지 가게 됐는데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손절하신 분들은 되게 또 아우 괜히 팔았다 네, 이런 분도 많으시고 역시 주식은 음, 버텨야 돼 이러신 분들도 되게 네. 많으신데 이 테슬라가 어쨌든 다른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못 냈는데도 유독 테슬라가 뭐 이번에 공급 이슈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주가가 좋은 배경이 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초에 진짜 900 넘고 500까지 떨어지는 동안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투자자분, 사실 저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 중에 제일 크게 하는 게 테슬라? 거의 한 아니요, 지금 더 넘어갔겠네요. 제가 마지막 봤던 게 한 10조 가까이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만. 지금은 올라갔으니까 뭐 한 10, 한 3, 4조까지 갔을 것 같은데, 느낌상. 제일 크게 이제 투자하는 종목이 좀 많이 빠져서 좀 힘들었다가, 음, 그때 사실 이제 그때를 돌이켜보면 악재들이 막 여러 개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가 이제 테슬라도 사실 주저앉고, 아크 ETF도 주저앉고, 음, 약간 중소형 기술주, 물론 테슬라는 중소형 기술주는 아니지만, 실적의 뒷받침이 조금 없었던, 이제 그런,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던 이제 그런 구간에서 테슬라 이제 같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었었는데, 또 그때 좀 악재들이 또 많이 나왔었죠. 악재가 마이클 버리, 빅숏으로 유명했던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를 친다라는 이 주가를 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다가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가 사실 다 털리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음, 국내에도 좀 뭐 공매도 이슈가 되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사실 이제 뭐 포지션을 다 정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사실 좋게 나오다 보니 그 실적 기반으로 다시 개인들 혹은 기관에서 매수에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공매도가 터지는 이제 음, 쇼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사실 최근 한 달 정도 빠르게 올라왔던 건 어느 정도 일부 쇼커버링에 대한 이제 반응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걸 빼고 보면 실적이 사실 지금 계속 견인을 했었죠. 실적 발표가 10월 20일에 있었었는데 사실 경이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뭐 시총이 이 정도 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뭐 자동차 인도량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출 성장 같은 경우는 1년 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60%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결국은 다른 여러 악재들을 이제 그 실적이 압도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수급적인 것도 있었고 역시 근데 중요한 건 역시 펀더멘털이니까 펀더멘털 네, 역시 딜을 받쳐줬던 것 같고 근데 역시 그 테슬라 얘기하면 항상 이제
미국에 또 경쟁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올해 느꼈던 게 테슬라가 한참 주가 안 좋았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폭스바겐이 저렇게 또 잘 만들기 시작을 하고, 맞아요. 중국 회사들도 뛰어들고, 한국의 현대차, 테슬라가 이제 그동안 거의 독점인데 이 시장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거 진입장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네.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실제 어쨌든 주가만 보면 아직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GM이나 포드나 제가 봤을 때 이제 현대차도 있을 거고 폭스바겐 정도 같아요. 이 네 개 네. 정도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좀 아직 뒤처진 것 같고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른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테슬라 네. 뛰어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시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그 자동차 OEM 회사들도 어쨌든 좀 기대치 이상으로 좀 잘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좀 한참 남았다. 이런 좀 분위기는 좀 궁금하거든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는 사실 이제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긴 한데, 테슬라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 한 1년 전까지.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안 좋아했던 게 아니라 자동차를 안 좋아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홍콩은 테슬라가 한국보다 한 3, 4년 먼저 들어왔거든요. 네. 먼저 들어와서 이제 뭐 여긴 우버 같은 걸로 타다 보면 테슬라가 걸리면 사실 저는 테슬라를 뭐 취소하고 다른 차를 이제 타려고 했던 게 사실 초기 모델들은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진짜 네. QC가 너무 안 좋아서 타면은 저는 사실 이제 앉은 키가 좀 큰 편이어서 네네. 뒷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아, 굽혀서 타야 되거든요. 굽혀서 타야 되는데 이거 탄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근데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는 이제 모델 S에서 3로 넘어오고 모델 X에서 Y로 넘어오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음, 훨씬 더 나아진 이게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차 업체들은 굉장히 강한 비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생산에까지 이어지는 거는 생각보다 훨씬 느린 것 같고요.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사실 뭐 포드 G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기차로 넘어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GM인가요? 새 모델 포드구나. 포드 새 모델 브론코 같은 경우는 발표한다고 기대치는 막 있는데 지금 발표가 뭐 계속 연기되고 사실 뭐 완전히 이제 그 생산에서 지금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는 것 같고 폭스바겐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전 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경쟁사가 나중에 생긴다라고 하면 그 전기차의 완성도의 수준으로만 보면 솔직히 저는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가 음, 훨씬 더 나머지 그 외국 차 업체들보다 몇 단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그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제 테슬라 주가를 천슬랄로 만들었던 이제 가장 큰 배경이 허츠잖아요. 사실 허츠도 뭐 맞아요. 망했다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비슷하게 생각을 맞습니다. 했고 무려 10만 대 차량 이제 공급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보니까 결국 테슬라 차를 이용하겠다는 게 네, 테슬라 이용해서 오늘 네, 보니까 또 우버에 뭐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걸 좀 의미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일단 10만 대면 지금 테슬라가 1년 생산 캐파가 풀 가동되면 100만 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100만 대 중에 10만 대를 지금 허치해서 사간다라는 네, 건데 일단은 엄청난 대규모의 물량이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완전 그 호재로 받아들여졌던 게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좀 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뱅가드나 다른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일할 때 출장을 가면 음, 이제 뉴욕에 출장을 가면 존 F 케네디 JFK 공항에 딱 내려서 바로 하는 게 허치 가서 렌트카 빌리는 거거든요. 렌트카. 렌트카 빌려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사실 이제 렌트카는 랜덤으로 이제 사실 타게 되니까 뭐 타보고 괜찮네?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옵션 중에 전기차가 이제 그중에 테슬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음, 이제 미국처럼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차를 가지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면 내려서 렌트카를 가지고 현지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내가 빌린 렌트카 중에 등장한다라는 거는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그 접근하지 못했던 투자자들 혹은 소비자들이 훨씬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변을 넓히는 게 아닌가. 네, 아직 뭐 테슬라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차 업체 안에서 총량으로만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한 1.5% 음, 언제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직 마켓 쉐어가. 네, 그럼 나머지 한 98.5%들이 단기적으로나마 테슬라를 경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저변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게 사실 경험하다 보면 좋거든요. 솔직히 차 네. 조용하고 뭐 그런 게 정말 큰 게임 체인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참 이게 많이 부럽기도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 경쟁력 있는 거 네. 많은데 참 우리 한국에선 대접을 좀 못 받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테슬라가 결국 이렇게 대접받는 거는 저는 확장성 같아요. 사실 꾸준하게 확장을 하니까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이제 관련한 FSD 그 네. 베타 버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오류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이전 버전 복귀를 시켰지만 결국엔 지금 다른 회사들이 좀 못 갖고 있는 걸 벌써 지금 시작을 한 상태인데 더 놀라운 건 네. 카메라만 가지고 했다는 것도 되게 어쨌든 맞습니다.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FSD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FSD에 대한 어떤 이런 서비스가 이제 본격화됐을 때 이걸 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결국에는 그 테슬라의 가치를 앞으로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다. 이게 아직은 좀 더 검증해 봐야 된다. 좀 네.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시간의 문제지 FSD가 상용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 지금은 AI 기업들이 있다 네네. 보니까 AI 업계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이제 테슬라가 사용 카메라만 가지고 음. 이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는 버전이 하나가 있고 다른 건 이제 뭐 라이다 같은 센서 네네. 위주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기술적인 완성도만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라이다를 쓰는 게 더 낫다라는 평도 있어요. 훨씬 더. 대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확보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이니까 둘 중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라이다는 이제 사실 완성본이 나와야 이제 출시가 되는 케이스인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데이터 쌓으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뭐 완벽하진 않을 수 있겠죠. 완벽하진 않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 이제 결국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라는 것. 저 같은 경우 인공지능 업계에 있다 보면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요.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결국 어느 수준에서 교통안전국의 기대치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용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택 기업들 같은 구독 경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독 경제 형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테슬라가. 그렇게 되면 단지 이제 자동차 판매 업체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제 플랫폼자 붙으면 또 사실 이제 밸류가 뭐 그냥 무한대로 맞습니다. 올라돼 버리니까 테슬라가 또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ETF를 하고 계신데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해외 기업 투자할 땐 개별 기업보다 ETF를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 테슬라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ETF나 음, 모빌리티 관련해서 좀 대표적으로 그래도 좀 음, 알려져 있는 좀 ETF 있으면 좀 소개 한번 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세 개로 한번 카테고리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가진 기업의 특성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약간 혁신적인 기술 기업에 음. 해당하는 ETF들에 보통 테슬라들이 좀 많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라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제 소비재 네. ETF에 테슬라가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전기차 요새 뭐 ESG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그린 ETF, 친환경 ETF, 그래도 이제 테슬라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 결국 이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크가 아마 예.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크 K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ETF고 아크의 가장 대형 플래그십 ETF인데 여기 지금 한 10% 가까이 들어있거든요. 네. 테슬라가. 그래서 요런 이제 아크 계열 ETF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좀 올라갈 때 이제 좀 많이 업사이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컨슈머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아크가 아까 10%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들어 있어요. 예를 음. 들어서 아이쉐어에 그 US 컨슈머 ETF가 IYK라고 있는데 여기는 음. 16% 들어 있어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 있죠. 음. 그래서 뭐 요런 것도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린 ETF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BATT라고 이게 그 앰플리파이에서 나온 리튬 이온하고 배터리 기술 ETF예요. 여기도 한 7% 가까이 지금 들어 있고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모빌리티 관련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이제 좀 잘 맞는 게 상대적으로 좀 테마틱한 ETF긴 한데 이제 V카라고 있어요. V카. 네. 네, V카라고 있는데 이 V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뭐 로보 자동차 업체 그리고 뭐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 여기도 한 16% 가까이 들어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모빌리티 이런 ETF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성과는 네.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편인가요? 성과는 약간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사실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성과가 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뭐 아니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내려왔다 올라가는 구간이고 나머지 이제 뭐 GM이랑 포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쇼티지 공급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가격 협상 쪽에서 기업에 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면서 뭐 지금 뭐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구간인 것 음,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크래프트가 운영하는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국내는 네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테슬라 쪽집게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네. 현재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제 1,037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주가는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더 갈 수 이게 있다고 보시는 건지.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모델이 테슬라를 잘 잡기는 했고요. 아, 근데 예. 지금은 사실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 예. 작년에 이제 작년 5월부터 쭉 올라가고 빠지고 등락 구간에서는 저희가 거의 완벽하게 다 잡았고 올해는 사실 이제 아직 못 잡.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월에 한 번 빠지고 올해 2월 초에 빠졌는데 근데 음, 빠지기 직전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올라갈 땐 다 먹고 빠질 때는 음, 피하고.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 올라갈 때는 못 쫓아오긴 했어요. 못 쫓아오긴 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모델이 뭐 그 목표 가격을 얘기하는 모델은 아니어서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 지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사실 많이 상승을 했고, 물론 그걸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쳐주고 있기는 한 거는 분명하고,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4분기 실적까지 한번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게 뭐 허치라는 호재도 있고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더하자면은 최근에 올랐던 게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손실이 이제 과대 발생하면서 쇼커버링이 일어났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이벤트라고 본다, 원오프적인 이벤트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확 올랐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 같은 기업은 굉장히 이제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생각이 제가 확 바뀌었 때가 언제냐면 올해 6월이었나 7월이었나 테슬라 AI 데이라는 걸 했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하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게 테슬라가 정말 자동차 기업의 그 틀을 벗어나는구나. 탈피하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찾아가는구나. 뭐 사실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 더 있는데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게 테슬라 거 사용하는 거 아니면 구글 아니면 페이스북 세 개 중에 하나 모델을 기본으로 사용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히 오픈 AI라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 이제 뭐 자동차를 떠나서 인공지능 전반 업계에 지금 다 활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자동차 혹은 뭐 전기차 이걸 넘어서 아예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새로 재조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업사이드를 제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테슬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어차피 1,000슬라 넘었으니까 기대를 하는 게 이제 또 애플하고도 이제 한번 애플도 사실 네. 이런 비슷한 길을 한번 걸었잖아요.
아, 그때 그럼요. 스마트폰 이후로 결국 플랫폼 회사가 되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시총을 기록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기석 법인장님은 결국엔 테슬라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은 전기차 회사니까 전기차가 네. 나중에 좀 대중화되면은 사실 주가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뛰어넘고 애플과 같은 길을 결국엔 걸을 회사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건데 좀 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좀 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테슬라 안에서 뭐 투자하는 것들이 뭐 많이 있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뭐 스페이스X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이제 지분 가치가 제가 이해하는 게 맞으면 테슬라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이쪽 업계라고 하면 약간 과학계라 그래야 될까요? 물론 네. 저는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고 전 비즈니스 쪽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경영진의 마인드셋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면 기행일 수도 있겠지만 좋게 보면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전 충분히 생각을 해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도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팀 쿡이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인 이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테슬라 입장에서 양날의 칼이겠지만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아니 방금 이제 스티브 잡스도 그랬지만 결국 이게 혁신 기업들은 정말 그러니까 CEO들이 정말 괴짜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결국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일론 머스크도 욕은 많이 먹잖아요. 막 맨날 네, 트위터에다 이상한 거 올리고 네, 욕은 네. 먹었지만 결국 주가 보면은 사실 깔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럼요. 네, 예, 그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상 네, 좀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이제 네, 미국에서는 그런 CEO들이 결국엔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네, 일견 좀 예, 부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이제 애플의 전철을 좀 밟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이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 그리고 그 꼭 테슬라 말고도 요즘에 이제 그 혹시 페이스북도 혹시 뭐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페이스북 네네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주셔도 됩니다. 페이스북이 요즘에 좀 문매를 좀 맞아서 주가가 좀 부진하기도 하고 애플의 또 무슨 그 개인 프라이버시 이 정책이 맞아요. 바뀌어 가지고 좀 네, 타격을 받아서 이제 좀 힘들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또 사명을 바꿔서 이제 뭐 호라이즌 뭐 메타버스가 되겠다. 네, 이래는 또 오큘러스 프로인가요? 퀘스트 프로? 이게 네, 이제 내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같은 이런 이제 미국의 혁신 기업들도 지금 메타버스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한국도 지금 요즘에 메타버스 기업들이 정말 뜨겁거든요. 근데 그럼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진짜 이제부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는데 이미 네, 지금 대기업들은 이 시장에 준비가 다 돼 있고 시장이 이제 열리는 지금 초입인지 네, 아니면 벌써 깊숙이 들어가고 있기 시작을 한 건지 좀 네, 어떻게 메타버스 좀 아시면 조금만 간략히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메타버스 사실 요새 워낙 핫한 주제여서 네,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네, 하셔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제 미국에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정말 초대형 기업들, 리더십 있는 기업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고 네, 하드웨어하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결합된 케이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자율주행 여기다 AI 모델 이제 다 음, 합체된 약간 이제 융복합의 네, 형태로 지금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AI를 하긴 하지만 AI 플러스 예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SNS에서 지금은 메타버스 형태로 음, 바꿔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벌고 이게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보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 특정 플랫폼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계속 사람들이 지내면서 시간을 음, 소비했던 것들, 뭐 그게 인스타그램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메타버스라는 형태. 보통 얘기하는 게 로블록스. 또 사실 많이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페이스북이 아예 사명을 바꿔서까지라도 메타버스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은 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로는 기존의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유저 베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저 베이스를 전환시키는 거.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만들면서 전환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성장시켰던 거하고 똑같은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다른 메타버스 업체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하신 오큘러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오큘러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사실 뭐 다시 애플하고 비교가 들어갔는데, 애플 아이폰이 이제 임팩트가 생기기 시작했던 게 연 한 1,000만 대 이상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임팩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규모의 경제가 이제 나왔던 구간이 한 1,000만 대 정도였는데, 오큘러스가 아마 올해 기준으로 데이터가 발표가 다 안 돼서 모르겠지만 1,000만 대가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인공지능 업계에서 특이점이라고 하면 약간 싱귤레리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네. 뭔가 이제 모여서 팍 발산하는 그 지점이 이제 특이점인데, 그게 어쩌면은 올해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가죠. 근데 반대로 이제 페이스북 주가는 요새 사실 좀 정부 규제들 때문에 안 좋긴 한데, 이런 규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게, 뭐 한국도 뭐 카카오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 정부 규제들이 워낙 커지면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아니 뭐 이게 규제 이슈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도 네, 맞아요. 되게 막 성장했죠. 옛날에 저도 기억나는 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회사 분할해라 뭐 그런 네. 한 20년 전 얘기인데, 근데 네. 결국에는 지금 뭐 엄청난 회사로 또 성장한 네. 것처럼 뭐 맞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다 뚫고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오기석 법인장님 한번 모시고 이제 뭐 모빌리티 얘기 좀 전반적으로 테슬라 한번 다뤄봤고, 이제 끝에 한번 페이스북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워낙 또 ETF 또 전문가시니까. 근데 요즘에 진짜 한국에서요 ETF 네. 정말 관심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 분석에도 너무 내가 잘못 들어가면 데미지가 크니까 네. ETF로 좀 하시려고 교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특히 이제 해외 주식할 때 ETF가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맞습니다. 처음 해외 주식 하시는 그 ETF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어떤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지 좀 간단히 처음 하실 때 좀 처음 하실 팁이라도 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뭐 티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유명한 거죠.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네, 그렇고 이제 처음 이제 딱 그 염승환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업 분석을 하시다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ETF로 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좋은 기업들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되기 전까지 그냥 시장에 내가 투자하지 않는 거는, 그것도 사실 리스크거든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현금이 제일 무서워요. 현금이. 현금에 돈을 놓고 있는 게 사실 위험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결국 일단은 뭔가 시작을 하실 때 ETF로 조금 이제 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 두 번째 조언은 국내 투자자들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ETF를 한다라고 하면 밤 늦잖아요. 뭐 한 10시 반 이렇게 돼야 되니까, 보통 이제 장 초반에 주문을 걸어놓고 매매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ETF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장 초반에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 뭐 LP 혹은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은 바로 내가 이 가격을 잘 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500 종목에 투자한, S&P 500에 투자한 ETF다라고 하면 그 500 종목이 거래가 다 돼야 되거든요, 일단. 그렇죠. 거래가 다 되기 시작해야 지금 ETF 가격이 뭐가 맞지? 라는 게 추정이 가능한데, 장 초반에 바로는 사실 좀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처음 10분 정도만 피해서 거래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ETF까지 한번 이제 말씀드렸고, 아니, 저희 자주 봬요. 뭐 저희 자주 뵙고,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저도 요새 ETF에 네, 워낙 관심이 많아서 네네. 자주 네.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홍콩에서 이렇게 또 그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좀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또 네. 다른 주제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